예, 안녕하십니까. 박 교수의 고시행정학 25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 특히 RC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박 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공무원제 유형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공무원제에서 그 유형을 두는, 공무원의 유형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어떤 한 울타리에 넣어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는 게 엄청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계급제는 이와 같은 삼각형 모양이 꼭대기까지 있고, 직위분류제는 맨 윗 상단이 잘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래에서부터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계급제는 높지만 여기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 제가 조금 좀 구분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선이고 이건 두꺼운 선입니다. 이 계급제에서는 요 단계를 건너뛰기가 되게 어렵다는 뜻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이 옆으로 지금 현재 선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좌우로 이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좌우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요 그림만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뒤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요 그림 모양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계급제는 이렇게 돼 있고 4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선들이 되게 굵더라. 넘나들기 어렵더라. 옆으로는 제한이 없더라. 직위분류제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나뉘어지는 선이 있고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더라. 여기가 보다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가 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그림에 상당히 많은 걸 이해하신 거예요. 자, 첫째가 계급제입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느냐, 직무, 일을 중심으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단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행정학에서 사람을 위주로 간다고 하면 일단 오랫동안 쓴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계적이냐 인간적이냐, 인간적인 게 더 오랫동안 쓰는 겁니다. 사람은 최소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기계는 여러분 알다시피 핸드폰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꾸십니까? 빠르면 1년, 최소한 되게 이렇게 할부 기간 끝나는 24개월 정도 지나면 바꾸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인간은 30년이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오래 쓰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심으로 학력, 경력,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을 분류하는 제도이며 신분상의 자격, 지위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은 모든 동일 계급입니다. 똑같이 5급입니다. 동일 직위, 동일 신분을 가지므로 책임, 보직, 권한, 보수 등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계급제 중심의 공직분류에 직위분류제를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위분류제 요소가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출발점은 계급제입니다. 자, 특징은 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계급제가 요 4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4대 계급이 특징입니다. 4대 계급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제도하고 연결되는 건데, 우리는 영국의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중학교 출신, 고등학교 출신, 전문대학 출신, 대학교 출신 이렇게 나누는 게 보통입니다. 영국에서는 서기보 계급, 서기 계급, 집행 계급, 행정 계급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폐쇄형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게 또 4대 계급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각 계급의 맨 아래쪽에서만 신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맨 아래에서 요 가운데 비는 자리는 뭘로 가느냐? 거기는 시험을 안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부 승진합니다.
내부 승진합니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승진을 결정하는 겁니다. 밖에서 안 들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승진은 내부 승진이고 계급 간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계급 간의 줄이 굵은 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급 간의 이동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맨 윗자리 올라가기는 무지하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취급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급제의 장점은 뭐냐? 일단 사람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젊은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어떤 전문가를 들어온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옆으로 이동이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옆으로 이동이 쉽다고 했죠? 여러 자리를 두루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전문 행정가가 아닌 일반 행정가를 등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 부서와의 간격이 없습니다. 따로 어떤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과의 의사소통과 조정이 용이하고 인사배치 신축성이 있다. 뭐 재무보도원, 회계보도원 사람 인사 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왜? 옆으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급만 동일하면 보수에게 변동 없이 전직 전보가 가능합니다. 이건 전직 전보는 뒤에 우리가 이제 승진, 배치 전환 이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여러분 직업공무원의 특징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젊고 윤호한 인재, 한번 공무원, 영원한 공무원. 되셨습니까? 평생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항상 여러분 뭘 특징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계급제를 이야기할 때는 직위분류제와 대비하는 겁니다. 요것에 비해서 올라가는 한계가 맨 끝까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면에서 직업공무원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단점은 있다. 요거 직위분류제와 비교를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죠. 되셨습니까? 직위분류제는 여러분 꼭 머릿속에 두 가지가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직무의 종류 하나하고 곤란도 책임도라고 하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공직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요거 직무가 일이죠. 일의 종류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곤란도 책임도라는 걸 하나,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여러분 보다시피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던 거죠. 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직위분류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 이걸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위분류제에서 보수 형태는 직무급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위분류제의 보수 형태는 직위분류제 직무급. 정리가 되셨습니까?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준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어느 부서에서는 타이핑하는 사람이 상급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타이핑하는 사람이 9급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타이핑하는 사람이 7급입니다. 그래서 다 돈 따로 주는 데 특징에 비해서 이 직위분류제는 타이핑이라는 일은 기본적으로 몇 급이 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특히 타이핑도 차이를 조금 준다면 우리 한글 타자를 1분에 300타를 친다. 여기는 7급. 한글 타자를 1분에 200타를 친다. 여기는 9급.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지만 같은 정도의 일을 하는 데서는 보수를 같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용어 자체를 직무급이라 합니다. 직위분류제는 직무급. 정리되셨습니까? 요거는 이제 직무급이라는 요소 정리하면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보수의 기본 형태 정리할 때 직무급, 업적급, 생활급이라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 나온 거고 업적급의 중요한 특징은 일한 만큼 준답니다. 업적, 실적, 능률이라고 하는데 한 만큼 준다, 일한 만큼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적 관리론에서 보셨습니다. 일을 더 잘하면 돈을 더 주고 일을 못하면 돈을 깎았죠. 거기에 업적급입니다. 생활급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건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돈을 적게 줘서 부정부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하겠다고 할 때 새마을급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공무원의 모집, 그리고 취업, 배치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이 대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합리적 과학자가 하게 되면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데 얼마나 뭐가 필요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우리 교육훈련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무성적의 평정 기준 제시, 이것도 근무성적 평정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옵니다. 직위분류제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두 가지, 직무의 종류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일단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화라는 거 하나 정리하셔야 되고, 직무급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직무급 정리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위분류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6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6개를 순서대로 늘어놨습니다. 자, 요거 직위분류의 그림 생각나시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렇게 가는 것은 2일, 저일, 고일, 저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의 종류입니다. 여기는 주로 뭐 회계, 뭐 이제 인사, 뭐 이렇게 해서 일의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아래이기 때문에 곤란도, 책임도의 문제입니다. 곤란도, 책임도가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것까지. 되셨어요? 일의 곤란도, 책임도입니다. 되셨죠? 일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나머지는 정리가 되시는데, 직이라는 요소는 하나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직이라는 요소는 직위분류의 최소 단위로서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의 정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냥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직위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직위의 총수와 공무원의 총수가 일치하게 됩니다. 직위분류제에서는. 왜?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것에 직위를 하나씩 주니까 모든 공무원이 각각의 직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총수와 직위의 총수는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이라는 거 보니까 또 예외가 있나 보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혹시 시험장에 가서 이 직위분류제 요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필기하는 손 이외에 다른 한쪽 손을 드시면, 그분은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직위분류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래서 필기하는 손, 답안을 쓰는 손 말고 다른 쪽 반대 손을 들어서 손을 한쪽 들어서 이렇게 쭉 위아래로 그으십시오. 이게 각각이 직렬입니다. 다시 합니다. 일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가 있는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아래로 쭉 그어서 각각이 나오는 손이 직렬입니다. 직렬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의 직렬이란 말입니다. 이게 요 선 하나가, 이 아래로 그어진 선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일의 종류는 같죠? 뭐만 다른 겁니까? 곤란도, 책임도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뭉쳐져 있는 거죠.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 책임도가 상이한 다른 직급의 무리를 직렬이라고 합니다. 직무의 종류는 같고 곤란도, 책임도만 다른 것, 직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 외우시고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고 넘어가시면 결과적으로 뒤에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직위분류는 저한테 지금 들으시면서 요거 각각 직렬, 그러나 일의 종류는 하나에서 내려왔잖아. 하나에서 뭐만 달라?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그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각각이 어떤 게 나오냐? 위, 아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곤란도, 책임도는 다른 겁니다. 아니. 곤란도, 하나의 줄이니까 곤란도, 책임도는 같고, 뭐가 다른 거냐? 일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옆으로 그으면 하나의 선이 뭐라는 거냐? 곤란도, 책임도는 같지만 일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합니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뭘 같이 줄 수 있냐? 보수를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어요. 보수를. 같은 등급이니까 아까 직무급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동일한 일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 지급하자는 게 직무급이었지 않습니까? 요건
각각의 줄에서는 보수가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고 하니까 이게 나오죠. 접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점을 뭐라고 하냐? 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접점은 직급입니다. 접점은 직급입니다. 자, 직급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일의 종류가 꼭 곤란도 책임도 같은 겁니다. 직급이죠. 일의 종류가 같으니까 등급도 같으니까 임용작업, 자격, 시험, 보수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직위분류제 구성 요소 중에서 보수를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을 옳게 묶어 놓은 것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거 있습니다. 급자 붙은 게 같은 거예요. 직급, 등급. 등급은 이렇게 돼서 같은 줄이어서 곤란도 책임도가 같아가지고 같은 보수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일의 종류가 같기 때문에 일의 종류가 같고 곤란도 책임도 같기 때문에 임용 자격도 똑같고 시험도 똑같이 볼 수 있고 보수도 똑같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보수를 같이 줄 수 있는 것은 급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 그 다음에 직급. 되셨죠? 그 다음에 직류와 직구는 하나의 직렬과 관련되는 건데, 하나의 직렬 내에서 그걸 보다 더 세분화해서 나오면 직류라고 이야기하고, 직구는 유사한 직렬끼리 모아놓으면 직군입니다. 자, 다시 지금 머릿속에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 일의 양과 책임의 정도, 직입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 직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위의 수는 공무원의 총수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렇게 그어서 나오는 한 줄, 위아래로 나오는 줄, 일의 종류는 같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겁니다. 직렬입니다.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나오는 하나의 줄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일의 종류는 각각 다르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렬이 나오고 등급이 나오면 요거 나오는 요소는 직급입니다. 직렬의 직자, 등급의 급자, 직급입니다. 일의 종류 같고 곤란도 책임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직렬 내에서 세분해서 비슷한 끼리 묶어 놓으면 직류, 유사한 직렬 옆에 것 이렇게 묶어 놓으면 직군. 되셨습니까? 요거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위분류제에서 최소 단위는 뭐냐? 직위. 최고, 최대 단위는 뭐냐? 직군. 그거 크기로 늘어놓으면 직자 붙은 거 5개 순서로 넣으면 직위보다 직급이 크고 직급보다 직류가 크고 직류보다 직렬이 크고 직렬보다 직군이 큽니다. 등급은 이 직자가 안 들어간 거니까 거기에 별도로 넣어서 별도로 취급하지 같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직위가 최소 단위고 직군이 최고 최대 단위고 보수를 같이 줄 수 있는 것은 등급과 직급이고 시험이고 하여간 뭐 임용 자격이고 보수를 다 똑같이 줄 수 있는 거 하게 되면 갖고가 나와야 되니까 직급이고.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 못하시면 앞으로 계속 해먹습니다. 하나만 더. 만일 우리가 인사행정에서 3문제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직위분류제 관련해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직위분류제 수립 절차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순서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요소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직위분류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원래 계급제를 하던 곳에서 직위분류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 수립하고 법령 제정하고 분류 담당자 확보하고 분류 대상 직위들 결정하는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해서 분류 담당자가 그 분류 대상이 되는 조직에 들어가서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일이 알아야 되는 것 자체가 직무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냐? 직무조사입니다. 근데 직무조사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가서 가만히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 근데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그 분류 대상자들이 자기들이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자기가 적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직무기술서 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무기술서 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무조사의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직무기술서 작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게 뭐냐?
이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이 기술서를 보고 분류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거부터 나눕니다.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 네, 우리 세종대왕님이 아주 영리하셔가지고 비읍이 먼저고 피읍이 다음이다. 그래서 직무 분석이 먼저고 직무 평가가 뒤입니다.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직무 기술서, 자기가 일에 대해서 쓴 거 자체를 가지고 분류 담당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거부터 합니다. 뭘 나누냐? 직렬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직렬 나눕니다. 되셨습니까?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직렬을 나누는 거, 직무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각 직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보면 아, 위아래가 있구나.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상대적인 가치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요거 직렬 구해주고 등급 나눠지면 뭐가 결정이 됩니까? 직급이 결정되죠. 이 직급이 뭐다라고 설명하는 직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하고 나면 직급이 결정되니까 직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각 직위에 공무원들을 각각 자리를 정해줍니다. 너는 여기 가서 이 담당해라. 너는 여기 가서 인사 담당해라. 너는 여기 가서 회계 담당해라. 이렇게 정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 정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뭐 사업검토와 관리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다시 머릿속에 그립니다. 직위분리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하던 나라에서 새로 들이기 때문에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계획 수립하고 관계법령 결정하고 분류 담당자 확보하고 분류 대상직위 결정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분류 담당자가 제일 먼저 가서 할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직무조사라고 하고 대표적인 방법은 직무기술서 작성입니다. 그와 같이 직무기술서를 보고서 먼저 결정하는 게 뭐냐? 아, 이런 종류의 일이 있구나 하고 이거 먼저 합니다. 직무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렬로 나누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할 것은 요거죠. 순서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잘하고 있으면 직위분리제는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했죠. 뭐 곤란도 책임도에 따라서 등급 매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직무평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결정이 되죠. 직급이 나오죠.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뭐냐면 직급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급에 자리를 배정해 주는 것을 정급이라고 합니다. 예, 그 외에 보셔야 될 게 직무평가의 단계에서 계량적인 방법과 계량적인 방법이 있는데, 비계량적인 방법엔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고 계량적인 방법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길게 해야 되니까 뭐 여기서 특별히 외워두셔야 될 게, 비계량적인 방법에서는 그래도 서열법보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분류법을 주로 쓰고, 근데 이것은 비계량적, 질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이 분류법은 계량적인 방법은 점수법 하게 되면 딱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소비교법 이렇게 있는데 점수법을 사기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계량적인 방법에서도 조금 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비계량적인 방법에는 서열법과 분류법, 계량적인 방법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 근데 정부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계량적 방법인 분류법. 그 다음에 사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계량적인 방법이 조금 덜 복잡한 점수법. 되셨습니까? 예, 정리가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급 명세서에 기재돼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어느 거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직급 명세서에. 자, 일단 여러분, 직급 명세서는 하나의 직급에 하나의 명세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급이 뭐라고 일단 이름은 달고 있어야 되죠. 직급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직책 개요라는 건 뭐냐? 그 직급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을 간단하게 적어 놓은 것을 직책 개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위분리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각의 필요한 자리에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 최저 자격 요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한 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뽑아야 된다. 채용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직위분리제의 가장 중요한 게 직무급이라 했죠? 예, 보수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 직급에 들어가야 될 것, 이름 들어가야 되죠.
대강 어떤 일이 되는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뽑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에 들어올 최저 자격 요건 정해져야 되죠. 채용 방법 정해져야 되죠. 직무급 확립과 관련해서 보수액 정해야 되죠. 정리 다 되셨어요? 가장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온 게 뭐냐? 직급 명세서에 직급의 수라고 하는 걸 틀린 보기로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동안 시험 문제가. 아니, 하나의 직급에 하나의 이름, 하나의 명세서가 작성되는데 직급이 몇 개인가가 뭔 소용입니까? 저건 적을 필요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이해 못하시면 계속 고생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는 63년도에 직위분류법이 제정돼서 67년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불발했고 1981년에 다시 국가공무법이 개정되어서 도입을 촉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81년 국가공무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자, 도입상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 문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한 나라죠. 수직사회의 성격이 강하면 직위분류제 도입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류 대상 직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것 견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직렬로 나뉘어야 되죠. 근데 혼합직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전화도 받아야죠. 타이핑도 해야 되죠. 심부름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높은 사람 수행도 해야 되죠. 각각 서로 다른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합직, 직렬로 안 나눠지잖아요. 이게 문제. 이게 혼합직이라는 이야기고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직위분류는 직무급을 확립해야 되죠. 직무급 확립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보수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되게 기본급 플러스 수당으로서 우리나라는 거의 6대4 정도로 수당의 액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 5대5도 된다고 하니까 기본급은 낮은데 수당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직무급을 하게 되면 수당으로 줄 수 있는 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 일 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당의 문제가 거의 고려가 안 돼요. 거의 수당이 99%, 100%고 나머지는 수당인데 기본급은 월급 때 바로 다 줘야 되는 게 기본급이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의 문제가 생겨서 직무급 확립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잠깐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다 정리가 됐던 겁니다.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전문행정가냐 일반행정가냐 직무급이냐 계급제는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생활급이 더 중요합니다. 인사배치는 옆에 막힌 게 없는 것이 더 신축적이라고 했죠. 행정계획은 단기계획이냐 한기계획이냐 이렇게 됐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올라가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여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과 협력, 직위분류제는 어렵고 원활합니다. 신규 채용은 직위분류제는 각각 필요한 자리에 아무 데나 뽑기 때문에 개방형이고 그 다음에 계급제는 각 계급의 맨 아래쪽에서만 신규 채용이고 나머지는 다 내부 승진입니다. 폐쇄형이죠. 되셔야 될 걸로 봅니다. 요 채택할 때 고려 요인은 뭐 다 이야기됐던 부분이니까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요 표는 앞에 건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한 것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